9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곧 10월이 시작되고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겠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80년대죠.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강단에서. 목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오로지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은 그 기성교단들은 뭐 조찬 기도 같은 거 하면서 권력에 뭐 저 대통령 축복 기도 해주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정치적인 일이 아니고, 저희가 80년대니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놓으면 이 군사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것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목사들의 머릿속에는 정치 참여 그리고 정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노태우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 정권을 지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워진 국가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거나 어떤 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소수자에 대한 어떤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인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다. 이게 복음과는 어긋나는 내용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반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구속되어 있는 뭐 송관원 같은 이런 주류들, 이런 부류들 말이에요. 계엄이 터졌을 때 계엄을 지지하고 그것이 통치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목사들은 자기네 발언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무단으로 개입하고 무단 불법 자금을 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것은 절대 정치적인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배교적인 행위다 라고 머릿속에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근장에 가끔씩 올라오는 글에 사실 이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각 문화권에 이슬람의 흔적이 다 거의 조금씩은 다 남아있다시피 해요. 여전히 뭐 형태는 많이 변했지만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엔 없어요. 한반도엔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한반도에 들어왔죠. 세종이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풍습, 종교 행위들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조선 문화에 흡수되거나 우리 문화에 흡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찾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는 중국만 해도 회교도들이라고 하는 이슬람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만약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세종대왕 동상을 때려부시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자기네들을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배척했던 서양 책들은 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근데 이슬람들 사이에서 이 한국을 생각하면 세종대왕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된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뭐 어떤 그 과격성으로 보자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가 갖고 있는 과격성들이 있는데 이슬람이 조금 겉으로 드러나는 과격성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오랜 동안 지배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통치 행위처럼 느껴지고 정당하게 느껴지니까 이게 과격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녀 사냥이라든가 뭐 다양한 그 종교 전쟁 같은 걸 들여다보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진짜 좀
천박스러운 종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천박스럽거나 폭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반공 이데올로기와 똑같아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쓴 글에 루안다 사건, 가차차인가? 예, 그 마을 재판 같은 거예요. 뭐 알다시피 거기 두 부족이 있는데 부족 간 갈등입니다. 하나가 90%, 하나 10% 정도 되는 부족 간 갈등이 일어나면서 10% 되는 그 부족의 100만 명인가? 하여튼 가까이가 살해당하는, 뭐 강간당하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해서 인종 말살 사건이 있었어요. 루안다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뭐 한 20년 전 일인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지금 루안다가 아프리카 중심 조그만 나라인데 아프리카의 중심 국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화해하는 방법을 법을 사용하긴 했는데 전문 법관이 아닌 마을에, 전통적으로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해결하던 그 재판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해결을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갈등이 해소된 거란 말이에요. 4월달이 되면, 제가 4월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되면 그 한 달 동안은 애도하고 그 나머지 달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점차 그 사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 한국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짧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나라였단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것들이 그때 뭐 대통령 피습 사건 뭐 이런 게 일어나서 감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 사건이 특별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화해가 됐다고 해도 뭐 그 죄값으로 소 갚아라 뭐 이런 거는 단순하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간이 짧다 보니까 어느 한쪽이 가해자 쪽이 경제적으로 혹은 권력적으로 뭘 대단한 이익을 본 게 아니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이게 이데올로기도 아니에요. 부족 간 오해인 거지. 한국은 민족 둘을 강제로 찢어놨어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여기에 이데올로기를 심습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얼추 비슷하다고 하지만 저쪽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우리는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는 신념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오해보다 더 강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신념에서 시작된 거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공교롭게도 왜 강점기가 끝났기 때문에 북은 어느 정도의 매국노들 청산을 했어요. 반면 남쪽은 메가더 포고령에 의해서 외인들 밑에서 일하고 권력 잡고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 그대로 다 자리를 차지하면서 거기다가 북한에서 매국노이기 때문에 쫓겨내려온 세력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내려와서 영락에 모여서 뭐 서북 청년단을 만들고 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같이 합세를 해버립니다. 자기네들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가해자인 거죠. 그러나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네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반공을 내세우는 그 사람들은 매국노들이에요. 제가 북한에서 내려온 교인들을 매국노라고 얘기하면 뭐 벌쩍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북쪽에 교회가 많았을까? 왜 대부흥회가 한양이 아니고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나고 북쪽 지역이 성장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앞다투어서 자기네들이 선교 전략으로 첫 번째 세운 지역이 뭐 평안도나 이런 쪽 같은 황해도 평안도 같은 북쪽 지역이었을까? 왜? 남쪽은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나중에 들어와서 후발 세력이 되었던 교단, 성공회가 대표적인데 충청도 쪽 이렇게 내려오고 북으로 올라가지 못했어. 왜냐하면 이미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것들이 꽉 자리를 차지하고 이미 기득권을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쪽을 택한 거예요. 왜 북쪽이었을까?
남쪽보다 북쪽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 산업 기반이 북에 있었어요. 뭐 알다시피 수풍발전소, 여기서 전기가 나오고 이 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반 산업들이 북쪽에 자리 잡다 보니까 북쪽에 돈이 많았던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북쪽의 교회가,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면서 교회를 세운 거죠. 일제강점기에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켰으니까 당연히 매국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매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근데 이게 해방이 되면서 반동분자로 매국노로 낙인 찍히면서 재산도 뺏기고 때로는 죽기도 하니까 남쪽으로 도망치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재산을 놓고만 본다면 피해자지만 그들의 행동을 놓고 본다면 얘들이 철저한 가해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를 둔갑하는 거야. 이런 일이 르완다에서는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짧았고 갈등의 원인이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면 불과 몇 년 전까지 같이 지내던 이웃들이고 한마을 사람들이니까 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야 우리가 이거에 속았었구나 뭐 이러고 뭐 내가 정말 미안해하고 서로 결혼하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 연수재간이었던 두 집안이 부족 간에 결혼도 하고 하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된단 말이죠. 우린 그 기간을 다 놓쳐버립니다. 북은 북대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김씨 일가가 세습해가면서 정권을 굳혔고 여기는 철저하게 한국전쟁 이후에 그냥 그 미군들 군사력에 탁 들러붙은 군사 독재, 이승만 독재, 군사 독재들이 전두환, 뭐 노태우 이어지기까지 이런 것들이 딱 들러붙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애를 썼기 때문에 화해를 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어젠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죠. 굉장히 진짜 듣기에도 아 이렇게 해야만 통일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통일의 길은 이렇게 열전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들은 듣자고 다 나가버렸고 그 전에 나갔고 한국에서 이 국힘 중심의 숙골들이 그냥 이 이재명의 그 연설 내용을 가지고 그냥 뭐 헐뜯지 못한 난리가 났습니다. 북은 그럴 수 있어요. 왜? 통일하지 않겠다, 안 하겠다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잡겠다 하는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북도 북 나름대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죠. 통일을 만약 해야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닦아놓고 얘기하면 혼자 살 수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우리도 미국도 있지만 중국, 러시아 뭐 다 서로 이렇게 실리 외교를 펼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북이라고 뭐 뾰족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흡수 통일, 상대방을 그냥 흡수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우월권을 가지고 하는 통일은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통일될 수 없으니까. 북은 그 주도권을 우리한테 주고 싶지.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겠죠. 싸움을 하는데 내가 무조건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지구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맞아서 두들겨 맞고 걸레쇼츠가 될 때까지는 걔도 내가 막 큰 소리 치고 뻥뻥 치고 하는 거죠.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그냥 싫은 거예요.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금방 전쟁에서 망할 것 같지만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거냐. 핵은 북한보다 미국이 훨씬 많이 갖고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 북은 한국에서 핵을 안 쓸 것 같아요? 진실이 어디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뭐 팀 스프리트 훈련에 참가해봐서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 한반도를 철수할 때, 미국이 한반도에 철수할 때 베트남처럼 그렇게는 철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반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핵으로 다 오염시켜 방사능 지역을 만들어서 향후 몇백 년간은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을 만들겠다. 나도 못 먹는 땅이니까 아무도 먹을 수 없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팀 스프리트 훈련은 핵전쟁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핵을 써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군이 철수할 때 한반도를 핵으로 오염시켜서 쓸 수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 불모지의 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핵전쟁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막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네 땅도 아닌데. 그런데 그 미국이 우리 편이어서 안심이다? 미국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거꾸로입니다. 미국이 있으니까 전쟁이 날 가능성이 더 많아진 거예요. 북한도 바보가 아니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은 나와도 지금 빤하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강대하게 보던 러시아도 휘청거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다 쓰러져서 그 까무러지기 일보 직전이죠. 돈은 누가 봅니까? 주변 국가들이 돈을 봅니다. 이 와중에 나토가 한몫 챙기고 EU가 한몫 챙기고 또 미국도 한몫 챙기려고 하고 다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관여하고 전쟁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명분이라는 건 명분이 이윤인 거예요. 이익인 거지 다른 게 명분이지 않단 말이죠. 근데 마치 명분이 이데올로기인 것처럼 포장한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여기에 식민지는 다 말려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은 반공 이데올로기에 말려버린 거죠. 지금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법이 존재하잖아요. 긴급조치법 중에 일부는 아직도 유효하고. 그러니까 한국은 매국으로 치부할 수 있고 매국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고 매국으로 정치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법 계엄을 찬성하고 지지하고 또다시 계엄을 하겠다고 떠들고 계엄한 놈을 다시 대통령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수작을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지켜보는 상황이 된 한국 정치는 처음부터 매국이 정치 이념이었을 수 있는 반공이라고 하는 이 거짓 이데올로기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그동안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정체성이 이걸 바꾸지 않는 한은 쉽게 개혁은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